주말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과 최신 유행하는 옷차림의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지만 이진혁 대위는 그 모든 풍경과 이질적인 섬과도 같은 존재로 앉아 있었다. 며칠간의 짧은 휴가를 받아 부대를 나온 그였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딱딱한 군복 대신 걸친 사복을 어색해하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평범했고 그의 표정은 과묵했으며 그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했다. 그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것을 하러 나온 길이었다. 그의 나이는 벌써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이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성화를 부리셨다. 그는 사실 이런 어색한 자리에 나올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의 세상은 이곳과는 너무나도 달랐으니까. 그의 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과 출입구를 끊임없이 살피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직업이 만들어낸 지울 수 없는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예리한 관찰력은 지금 이 평화로운 공간 속에서는 그저 조금 유별난 버릇처럼 보일 뿐이었다. 잠시 후 약속된 상대인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세련된 명품 정장, 도도하고 지적인 인상,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 그녀는 진혁과는 정반대의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진혁의 맞은편에 앉으며 그를 위아래로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실망감을 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이진혁 씨, 맞으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서연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대화를 이끌어가려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진혁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간결했다. 취미가 뭐냐는 질문에는 그저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주말에는 뭘 하냐는 질문에는 주로 혼자 있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삶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한 종업원이 음료를 나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쟁반 위에 유리잔들이 와르르 쏟아지기 직전 진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시에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종업원의 팔을 잡아주고 쏟아지려는 쟁반을 받쳐주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해서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볼 정도였다. 괜찮아요. 진혁은 당황한 종업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서연은 그의 그런 모습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커피잔을 드는 그의 손등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하얗게 변한 흉터를 발견했지만 굳이 그것에 대해 묻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소개팅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더 이상 이 재미없는 남자에게 어떤 호기심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대화는 계속해서 겉돌았다. 서연은 자신이 맡고 있는 M&A 프로젝트나 최근 다녀온 유럽 여행, 그리고 새로 구입한 외제차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면 진혁은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화려한 세계에 대해 어떤 부러움이나 질투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과는 너무나도 먼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결국 서연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진혁 씨, 저는 오늘 좀 바빠서
이만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릴 생각도 없는 듯 차갑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카페를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진혁은 그녀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실망감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과 같은 사람은 평범한 세상 속에서 평범한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이 지키고 있는 또 다른 세상, 즉 어둠과 긴장,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으로 가득 찬 비무장지대 DMZ의 철책을 떠올렸다. 그곳이야말로 그가 있어야 할 곳이었고 그의 진짜 삶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짧은 휴가는, 그리고 10년 만에 어색한 소개팅은 그렇게 실패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다.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그를 기다리는 전우들과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이 있었으니까. 그의 발걸음이 망설임 없이 다시 그의 진짜 세상, 그의 전쟁터를 향하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카페 안, 한서연은 맞은편에 앉은 남자 이진혁을 노골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이 소개팅이 실패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재미없는 남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비즈니스 경험으로 다져진 날카롭고도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진혁 씨, 실례지만 하시는 일은 정확히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 군인이라고만 하시는데 군인도 종류가 많잖아요. 육사 출신이신가요? 아니면 장교 부사관 그녀의 말투에는 상대방을 평가하고 재단하려는 듯한 어떤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진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평소처럼 담담하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국가 1급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었기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가 없었다. 그냥 직업군인입니다. 현재는 전방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마지막 남은 형식적인 미소마저도 사라져 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직업군인이라는 단어가 발전 가능성 없음, 지루함, 고리타분함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로 치환되고 있었다. 특히 전방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강원도 상골의 춥고 외로운 막사를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 경멸이 담긴 비웃음이 떠올랐다. 아, 그러시군요. 소위 말하는 말뚝 박는 직업군인, 그렇죠. 말뚝 박는다는 표현은 더 이상 진급도 하지 못하고 한 부대에 오랫동안 머무는 군인들을 비하하는 속어였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진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솔직히 그게 뭐가 좋아요. 매일 똑같은 훈련이나 하고 사회와는 단절된 채 발전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잖아요. 저는 제 파트너가 좀 더 비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진혁 씨는 죄송하지만 제 기준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진혁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가 지키고 있는 가치, 그가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임무,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흘리는 땀과 피, 그 모든 숭고한 것들이 그녀의 천박한 기준 앞에서는 그저 발전 가능성 없는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진혁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 10수년간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받아온 특수부대 장교였다. 그는 그저 자신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오만한 여자를 아무런 표정 없이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도 더 무겁고 서늘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진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서연 씨,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서에 카드 한 장을 꽂아두고는 서연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카페를 나섰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도 없었다. 오직 더 이상 상종할 가치도 없는 상대를 향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그의 그런 갑작스럽고도 단호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에 상처받고 도망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진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지키고 있는 세상의 무게를, 그리고 그의 침묵 속에 담긴 분노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카페를 나선 진혁은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 속을 홀로 걸었다. 서연의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귓가에 맴돌며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가 괴로웠던 것은 그녀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이 평화로운 세상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도 깊고 아득한 거리감 때문이었다. 그는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그의 짧은 휴가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는 다시 자신의 진짜 세상, 즉 긴장과 위험, 그리고 숭고한 희생이 존재하는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에 멀어져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는 굳게 다짐했다. 다시는 이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군인으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리라고. 그의 상처받은 자존심은 오히려 그를 더욱더 강인한 군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한서연 그녀 역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선으로 한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는지를 깨닫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그렇게 실패한 소개팅의 씁쓸한 기억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소개팅이 끝나고 몇 주가 흘렀다.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인 한서연은 이미 그 재미없고 무뚝뚝했던 군인 이진혁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바빴고 화려했으며 자신의 성공적인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로펌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되었다. 한 대기업이 군사분계선 인근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최첨단 연구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었고 서연은 그 사업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녀는 사업 부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강원도 최전방 지역으로 향했다. 서울의 복잡하고 화려한 풍경은 차를 몰수록 점점 더 낯선 풍경으로 변해갔다. 푸른 산과 계곡, 그리고 지뢰라는 붉은색 경고판이 간간히 보이는 평화로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다. 문제는 짙은 안개 때문에 발생했다. 산길로 접어들수록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에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지만 결국 길을 잘못 들어서고 말았다. 그녀가 들어선 길은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좁은 비포장도로였고
길의 끝에는 낡고 녹슨 철조망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무단 출입 시 발포. 섬뜩한 경고문이 그녀를 맞이했다. 이런 젠장. 서연은 욕설을 내뱉으며 차를 돌리려 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이어가 진흙탕에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깊은 산속.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두려움과 함께 짜증이 밀려왔다.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차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다. 짙은 안개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검은 형체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 그녀의 차를 에워쌌다. 그들은 온몸을 위장복으로 감싸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발랐으며 손에는 K2 소총을 든 완벽한 무장 상태의 군인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민첩했으며 그들의 눈빛은 안개를 꿰뚫을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그녀가 마주한 것은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최전방 비무장지대를 누비며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유사시 가장 먼저 적진에 침투하는 대한민국 최정예 육군 수색대대 대원들이었던 것이다. 그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그녀의 차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 역시 위장 크림으로 덮여 있었지만 헬멧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조명보다도 더 강렬하고 압도적이었다. 그는 차창을 두드리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는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신분과 용무를 밝히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목소리.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차창을 내리자 남자의 얼굴이 좀 더 가까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다. 위장 크림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닫힌 입술은 바로 몇 주 전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남자 이진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카페에 앉아있던 그 어수룩하고 재미없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사였고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지휘관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영웅이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함께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권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진혁 역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그 안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자신이 말뚝이나 박는 한심한 군인이라고 조롱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정계 장교였다니. 그녀는 자신의 편협했던 시선과 오만했던 태도가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얼굴이 화끈거려 참아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진혁은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녀의 차가 진흙탕에 빠져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주변을 경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차를 밀어주기 시작했다. 그의 부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길을 만들고 그의 지시에 따라 차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다. 그들의 모습은 잘 훈련된 한 마리의 맹수무리와도 같았다. 차가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자 진혁은 그녀에게 말했다. 안전한 곳까지 호위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대원들을 이끌고 앞장서기 시작했다. 서연은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라 차를 몰았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그녀는 앞서가는 그의 듬직한 뒷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그 남자의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무게와 책임감이 담겨 있었는지를. 안전한 민간인 통제선 초소에 도착하자 진혁은 그녀에게 짧게 경례를 붙이고 돌아섰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보셔도 좋습니다. 그는 소개팅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사적인 감정의 표현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군인이었다. 서연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와 그의 대원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어떤 강렬한 인상과 호기심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과 저 남자, 이진혁과의 인연이 결코 이걸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한서연은 며칠 동안 깊은 혼란과 함께 어떤 복잡한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안개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남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위장 크림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어떤 배우보다도 더 강렬했던 그의 눈빛, 그리고 말뚝이나 박는 평범한 군인이라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정예 수색대대 장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고 편협했던 태도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동시에 그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어떤 미안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애써 그를 잊으려 했다. 그녀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대기업의 연구, 단지 건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사업 부지와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현지 관공서를 오가며 인허가 문제를 처리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류 더미 속에서 아주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단지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하청업체 중 한 업체의 서류가 어딘지 모르게 허술하고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직감으로 해당 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업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이며 그 배후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정체불명의 투자 자문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단순한 비리나 탈세 문제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특히 그 연구 단지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인 DMZ 인근에 건설되고 있다는 점이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켰다. 그녀는 이 사실을 상세에게 보고했지만 상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그녀에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 처리하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그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회사가 과거 몇 차례 간첩 사건에 연루되었던 해외의 한 불법 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연구단지 건설을 위장하여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통신망을 도청하거나 교란시키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간첩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즉시 관계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이미 적에게 감지된 후였다.
그날 밤 그녀가 홀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던 그녀의 앞을 낯선 남자 2명이 가로막았다. 한서연 변호사, 맞으시죠? 우리랑 잠시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말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들었더군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인데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남자들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법과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무서운 세상의 한가운데에 던져졌다는 것을. 그녀가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이진혁 대위였다. 그라면 자신을 이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세상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남자들에게서 벗어나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작정 차를 몰아 며칠 전 그를 만났던 강원도 최전방 지역을 향해 달렸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었다. 남자들은 끈질기게 그녀의 뒤를 쫓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낯선 산길 위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추격전. 서연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고 그녀의 손은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이진혁 씨. 그녀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한 남자의 이름이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의 이름이 되어 어둠 속을 울리고 있었다. 그녀의 외롭고도 위험한 사투는 이제 막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강원도의 험준한 상일 위에서 아슬아슬한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바짝 뒤쫓아오는 검은색 세단을 보며 공포에 질려 엑셀을 더욱더 세게 밟았다. 하지만 그녀의 차는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뒤쫓아오던 남자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한서연 변호사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차문을 굳게 잠그고 공포에 떨며 주변을 살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기계음이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잠시 후 숲속의 어둠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검은 위장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 남자들을 포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신속하고 은밀해서 괴한들은 자신들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알아차릴 정도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의 중심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위장 크림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눈빛은 바로 이진혁 대위였다. 그가 이끄는 최정예 수색대대원들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이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하라. 진혁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을 울렸다. 괴한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수적 유세를 믿고 최후의 발악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진혁과 그의 대원들은 괴한들이 미처 총을 꺼내 들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급소를 향해 몸을 날리고 있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제압에 가까웠다. 진혁과 그의 대원들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군무처럼
완벽한 팀워크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정확하고 간결한 타격으로 적을 제압해 나갔다. 총성 하나 울리지 않았지만 그 과정은 그 어떤 총격전보다도 더 긴장감 넘치고 치명적이었다. 특히 그 중심에 선 이진혁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러우면서도 동시에 맹수처럼 거침없이 움직였다. 그의 손과 발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무기였고 그의 눈은 전장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말뚝이나 박는 한심한 군인이라고 조롱했던 그 남자가 지금 눈앞에서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국가의 적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그 과묵함 뒤에 숨겨진 책임감의 무게를, 그리고 그의 그 평범해 보이는 모습 뒤에 감춰진 비범한 능력과 희생을. 그녀의 심장이 강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어떤 경외심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어난 강렬한 끌림 때문이었다. 몇 분도 차에되지 않아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다. 괴한들은 모두 제압되어 헌병대에 인계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밀문서와 장비들 역시 압수되었다. 진혁은 부하들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서연이 있는 차로 다가왔다. 그는 차창을 두드리며 평소에 그 무뚝뚝한 표정으로 물었다. 한서연 씨, 다친 곳은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그녀를 걱정하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편견과 오만함에 너무나도 부끄러워 차마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 듯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대 차량을 이용해 그녀를 안전한 곳까지 호위해 주었다. 차를 타고 민간인 통제선을 빠져나오는 내내 서연은 말없이 앞서가는 그의 차 뒷모습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존경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편협했던 세상이 오늘 밤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이진혁이라는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강렬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과 저 남자의 인연이 결코 이걸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동시에 새로운 설렘을 예고하는 아주 특별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한서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우연히 휘말렸던 사건의 전말과 함께 이진혁 대위와 그가 속한 수색대대가 얼마나 위험하고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이진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의 과묵함, 그의 강인함, 그리고 그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릴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반드시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진혁이 짧은 휴가를 받아 서울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먼저 연락했다. 진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마주 앉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연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어떤 존경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진혁 역시 여전히 과묵했지만 이전처럼 그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은 아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혁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위님. 아니, 진혁 씨, 제가 지난번 소개팅 자리에서 정말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고개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살아주시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의 담담한 위로에 서연은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과 함께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군인들의 말없는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두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의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늘 경쟁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혁은 군사 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지키고 있는 세상과 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름 속에서 오히려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서연은 그의 강인함과 책임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에 매료되었고 진혁은 그녀의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색했던 첫 만남의 기억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호감, 그리고 어떤 설렘 같은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카페를 나설 무렵 진혁이 먼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 저 다음 휴가 때 다시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쑥스러움이 떠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위님.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서연은 멀어져가는 진혁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말뚝이나 박는 재미없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조국과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듬직한 영웅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이진혁이라는 한 군인이 지켜주는 세상 속에서 그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진짜 로맨스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서연과 이진혁의 관계는 아주 느리지만 그만큼 더 단단하고 깊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주말마다 몇 시간씩 차를 몰아
진혁이 복무하고 있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 근처 면회 장소로 향했다. 그들의 데이트는 서울의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아닌 비무장지대 DMZ의 삭막한 풍경이 마주 보이는 작은 밥집이나 한적한 시골길을 함께 걷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데이트보다도 두 사람의 시간은 충만했다. 서연은 진혁을 통해 자신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었다. 조국과 전우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희생하는 군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평화의 무게에 대해서 진혁 역시 서연을 통해 자신이 지키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고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중 서연은 진혁과 그의 동료들을 통해 군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었다. 훈련 중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이제는 그들을 위해 사용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로펌 동료들과 함께 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봉사팀을 꾸렸다. 그녀는 주말마다 부대를 방문하여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그들의 억울한 사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녀의 이런 헌신적인 활동은 군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는 어느새 수색대대의 수호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한때는 말뚝이나 박는 군인이라며 그들을 멸시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진혁은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깊은 사랑과 함께 무한한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와 함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강한 사람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다시 한번 진혁을 만나기 위해 최전방의 한 관측소 전망대를 찾았다. 그녀는 망원경을 통해 저 멀리 비무장지대의 삼엄한 철책선을 묵묵히 순찰하고 있는 진혁과 그의 대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숭고함마저 느꼈다. 그녀는 문득 처음 그를 만났던 소개팅에서의 자신의 오만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말뚝 박는 군인들이 사실은 이 나라의 평화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굳건한 말뚝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때 순찰을 마친 진혁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훈련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도 따뜻하고 다정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힘들었을 텐데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키고 있는 세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저 멀리 펼쳐진 북녘의 땅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들의 등 뒤로는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함께 지켜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서연은 진혁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편견이나 오만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그가 지키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사랑은
그리고 그녀의 두 번째 봄은 바로 이 세상 가장 높고도 위험한 곳에서 가장 강인하고도 따뜻한 한 남자의 어깨 위에서 그렇게 가장 눈부신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소개팅에서 말뚝 박는 직업군인이 뭐가 좋냐며 면박을 준 여자. 그가 사실은 DMZ를 수호하는 최정예 수색대대 장교라는 걸 알게 되는데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한 두 남녀가 편견과 오해를 넘어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한서연 씨가 가졌던 군인에 대한 편견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사회적인 성공만을 좇느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이나 섣부른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진혁 대위와 같은 이 땅의 모든 군인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